그 유통사업자의 힘이 너무 커져서 만약 어떤 위기감이 있냐면 지금 사주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덜 사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IMF 이후 최고 위기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듣다 보니 네,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 좀 영화발전기금도 없앤다고 해갖고 되게 아 그래요? K-팝의 산업화의 핵심은 아이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가요 문화, 가요 문화 네, 영역이 문화예술 영역이 네. 산업화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거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을 3고 초려해서 모셨고요. 이 분야에선 한국 최고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생소하게 처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오랜 이분의 독자인데요. 이분의 글을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읽었고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을 오늘 드디어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윤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한국 콘텐츠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고 그것을 또 산업으로도 연결시키는, 단순히 이제 그쪽 연예 계통에 계신 분이 그 연예 계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산업적으로도 분석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을 써주셨고, 최근에는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한류 외전,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한국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연예 사업의 산업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이라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그 엔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모셨기 때문에 좀 옛날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얘기이기도 할 건데 한국 엔터가 사실 한국 산업의 전력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해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이죠. 네. 근데 본인은 빚만 나고 산업적으로는 빚이 안 나고 조금 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목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영향력은 확실히 크죠. 그렇죠. 그 한국의 문화 산업으로 인해서 유발된 산업의 사이즈가 문화 사업보다 훨씬 크다. 네, 그죠? 사실은 뭐 우리가 문화 사업하면 OTT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음원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거기에 관련돼서 음식료를 판다든가 화장품을 판다든가 한국 문화를 정말 그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든가. 저는 X세대인데 X세대가 느끼는 것과 요즘 MZ세대가 느끼는 한국이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다르죠. 예,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문화 산업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시아에 이제 파견 나올 때 옛날에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이제 일본 아니면 홍콩 많이 갔잖아요. 요즘은 한국 간다고 하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서구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된다. 네네. 한국 걸렸어 하면은 너무 신나,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향력은 분명히 커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추정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한류 수출 경제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한류가 수출이 잘 되면 연관되는 뭐 음식 그리고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의 수출이 한 1.8배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한류 수출보다 한 1.8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까지 있어서 지금 뭐 한류가 지금 그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힘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뭐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궁금한 건, 한국이 소위 말해서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되게 멋져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문화가 멋져서 선진국 가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편하게 한번. 같이 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경제력이 우리가 상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력 높지만 문화 산업이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일본이 선진국이 된 거 같이 갔지만 지금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성장의 토대가 된 건 맞지만 선진국 중에 문화 산업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대해서 그 문화에 뭔가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고 옛날에 이제 홍콩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홍콩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홍콩이 또 인기가 떨어지면서 대중문화도 같이 힘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네. 그 문화산업의 힘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룡이 오히려 여기서 쇠퇴했다. 만약에 반도체가 중국이 따라잡아가지고 메모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가 안 팔리고 수출입이 막 역조가 나고 맨날 적자가 나서 쟤네 이제 끝났어. 막 마치 요즘 우리가 일본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문화도 매력이 없어질까요? 근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우리 또 여전히 프랑스는 문화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문화는 약간 어떤 국가의 반열을 일단 높여놓는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국가를 어느 정도 위에 이렇게 반열에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그 서로 간에 피드백이 서로 간에 되면서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약간 이제 요즘 위험하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착 진입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굉장히 재밌고 저렴하게 잘 만드는 거였거든요. 초반에 이제 한국의 드라마들 90년대 팔 때 우리 드라마의 특징은 일본만큼 재밌는데 일본의 가격의 10분의 1이에요 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되게 싸게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요즘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 드라마만큼 재밌는데 우리는 10분의 1에 팔아요. 누가? 태국이. 태국이.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보면 태국 드라마들이 이렇게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거의 그 한국의 치정극 같은 느낌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위기가 좀 올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계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더 재미있는 것, 아시아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마치 미국의 헐리우드라든가 미국 OTT 뭐 미드라고 표현되는 미국 드라마 같은 수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사실 똑같으면 또 특화되는 게 없으니까 한국 건 좀 달라. 근데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야라는 게 이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단계는 넘어섰고.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일단 이제 이쪽이 일단 영상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따로 있지만 영상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데요. 지금 영상 산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팝하고도 좀 다른 건데 영상 산업이 이제 영화랑 드라마인데 영화는 사실 옛날부터 내수 중심이었어요. 모든 산업이 성장을 할 때도 내수 중심으로 해왔고 수출은 사실 영화는 극장에 배급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해외 시장에 배급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영화는 좀 내수 산업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네네. 여전히 수출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수출 된다고 해봤자 뭐 OTT 같은 거 통해서 조금씩 나가는 거 아니면 봉준호 감독님 영화 정도를 나간다고 나가는 거지 극장에 걸리는 영화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외에서?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공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 옛날에 드라마들도 국가 방송 드라마들을 그 해외 방송사에다 파는 건 어려웠거든요.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특정한 국가, 특정한 시간대 이렇게 파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는 아직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드라마는 사실 OTT,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해외에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에서 핵심이 유통이에요. 유통 사업자가 모든 것을 돈도 많이 벌고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큰 공룡 유통 사업자한테 우리는 이제 제품을 팔기만 하는 거죠. 납품만 하는 그렇죠. 그냥 하청 제조. 약간은 그렇죠. 그래서 B2B인데 유통이 다 먹는 B2B이기 때문에 약간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다가 오히려 B2B 사업자, 그러니까 그 유통 사업자의 힘이 너무 커져서 만약 싸게 사기 시작한다. 지금보다.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드라마는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이 있냐면 지금 사주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덜 사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핵심은 유통을 해야 돼요.
모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품을 만드는 것과 유통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콘텐츠 산업도 사실은 유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제작 이상의 힘을 좀 가지려고 한다면 콘텐츠도 유통을 해야 된다. 즉 OTT 같은 것도 해외로 직접 나가든가 아니면 해외에 뭔가 유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배급망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케이팝이나 음원 산업들은 그나마 이 회사들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어떤 담벼락 같은 걸 느꼈어요. 네. 도대체 넷플릭스나 디즈니라든가 이런 진짜 공룡 회사하고 싸워가지고 HBO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의 그 거대한 네. 채널도 깨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면 사업자분들도 다 아세요.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한 아시아 정도는 우리가 가서 직접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가 유통사업을 직접 한다고 한다면 우리 것만 들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넷플릭스가 했던 것처럼 자기네가 가진 것도 팔고 그쪽 그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야서 시청자를 같이 가져가면서 같이 보게 하는 즉 우리가 만약에 아시아 시장을 간다고 하면 그 아시아 국가의 나라의 콘텐츠를 다 만들어주고 투자해서 만들어주고 그것도 사주고 우리 것도 봐 하면서 다 팔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좀 새롭게 배급하는 걸 좀 만들어 본다든가 직접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급 유통 쪽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때가 됐어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CJ가 저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이거를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OTT 전체로 나가는 게 힘들다면 배급과 유통을 조금 새롭게 하는 걸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OTT 전체들이 그러니까 해외 OTT들도 그 콘텐츠 사업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콘텐츠 구입 비용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옛날처럼 오리지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넷플릭스 이런 데도?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하긴 하는데 오리지널을 하면 좋죠. 오리지널을 하면 자기가 IP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만 독점적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걸 다른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오리지널 안 하고 그냥 살게. 뭐 기간별로 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만 살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은 약간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뭐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서 넷플릭스에도 좀 팔고 또 작은 OTT에 또 팔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이렇게 다각화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이런 형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제일 문제는 이런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OTT를 다 뚫어야 되는 거죠. 사실 OTT가 디즈니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다 있지만 되게 작은 OTT들도 지역에 많아요. 뭐 티빙 같은 회사들도 일종의 그런 회사고. 나라마다 네네. 각 나라마다 조그만한 OTT들이 많고 거기서 다 뭔가를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될 수요는 분명히 있어서 근데 이제 높은 가격에 사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쪼개서 여러 군데에 좀 팔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아직까지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OTT한테 팔으면은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성 보장이 되는 거죠. 마진 10%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또 사업자들한테는 계속 제작자들한테는 고민이에요. 야, 언제까지 10%에 갇혀 있어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여러 군데 팔 수 있어서 그걸 마진을 30%, 40%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네, 한 사업자하고만 사업하면 분명히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는데 이런 사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 배급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이 마진 10%면 진짜 박한 거네. 갑자기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10% 받고 딴 데 팔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끝. 한 번 만들고 끝. 이렇게 생각하면 10%가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10% 마진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방송사에 팔고 이럴 때는 제작비 한 70%, 80%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는 자체 조달. 자기가 OST 하거나 PPL 붙이거나 이래갖고 겨우 100% 맞추는 형태로 간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인기 조금 좋으면 PPL 많이 붙여갖고 한 10% 이상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고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한 10% 정도 붙여준다고 하니까 좋은 제작자들이 다 간 거죠. 근데 그렇게 가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10%에만 갇혀 있어서는 우리가 더
발전할 게 없다. 우리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더 다음 단계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야, 그냥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은 뭐 그 약간 그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렇게 거대 그 공룡이 되지 못했으나 준공룡인 회사들의 연합체, 예를 들어 HBO가 우리는 미국을 맡을 테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CJ E&M이나 이런 쪽하고 야 우리하고 연합하자. 요즘 연합해가지고 사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여러 개의 작은 OTT들이 같이 이제 묶어갖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콘텐츠만 갖고 하면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몇 개가 연합을 하는 거여서 우리 건 너희도 틀어, 너희 거 우리가 틀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자 우리 이런 식의 제휴하는 형태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드라마들을 팔지 않은 OTT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너무 크니까 넷플릭스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플루 굉장히 큰 OTT지만 우리 드라마 거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OTT들을 발굴한다든가 지역적으로 뭐 아시아 네. 요즘 뷰 통해서 아시아로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뷰 같은 게 이제 아시아에선 제일 큰 OTT라고 하는데 선제 업고 뛰어 같은 경우는 뷰 통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시아 가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뷰도 여전히 영향력이 좋구나. 넷플릭스만 영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OTT들을 조금 발굴을 하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과거 대비 우리나라 그 슈퍼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제작 단가가 너무 올랐다. 네, 너무 올라서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아예 그냥 다 질러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돌아가서는 좀 이렇게 불우하게 좀 쥐어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터지면 그냥 모두가 대박 나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다뤄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스타들의 몸값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덜 받아서 그렇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시장 가치가 이제 아시아 정도에서는 진짜 먹어주거든요. 김수현 얼굴 딱 뜨면 그 드라마 이제 딱 광고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국내 제작자들이나 이제 국내 OTT들이 많이 하죠. 넷플릭스에 밀리니까. 왜냐면 넷플릭스는 그만큼 도출 여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넷플릭스에 다 뺏기고 이러니까 스타들 때문에 우리 돈 못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깎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만드는데 돈을 줄이기보다는 더 버는데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더 벌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팔고 좀 더 많이 파는 쪽으로 해서 이 이상의 수익을 낼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좀 깎아서 어떻게 해보자는 이제 이미 강을 건너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가격을 깎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게 거의 선진국 비즈니스가 됐다.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선진국이니까. 우리 선진국인데 계속 개도국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몸값은 보통 얼마예요? 뭐 들리는 얘기하면 한 편에 뭐 편당, 2억, 3억 주연급이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사실 그게 그 정도를 다 받는지 좀 덜 받는지 그럴 수는 있고요. 근데 값을 올린 게 넷플릭스인 건 맞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시청률을 위해서 미리 그 배우들을 잡아놔요. 미리 배우들을 잡아놓고 이제 작품 들어오는 거랑 매칭을 시켜서 이 비용의 제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는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가는 거니까. 전 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용에 맞춰서 해주기만 한다면야 뭐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넷플릭스가 좀 가격을 높여놓은 거는 맞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OTT가 정말 미친 듯이 폭발을 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디즈니도 플러스로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궤적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워낙에 OTT가 성장을 크게 했고 그때는 진짜 너도 나도 콘텐츠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할 때였으니까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던 OTT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을 계속 투여를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을 조금 줄여서 그냥 차라리 딴 데에서 틀던 거라도 우리가 틀어줘서 올 수 있다면 괜찮아.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독과점 사업자가 돼버려서 딴 데 틀어도 돼. 우리 거 어차피 다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 차라리 다 있으면 돼. 여기 옛날에 이제 우리 거에만 있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였는데 우리 거 있고 얘네 있다고 해서 우리 걸 끊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보이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명감이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과거처럼 제작을 많이 맡기지 않고 그냥 제작 비용이 옛날만큼 안 들어올 거고. 네, 줄어들 수 있죠. 그 그러니까 편당은 아니지만 시리즈가 우리가 너무 길었거든요. 한 16부작씩 갔었잖아요. 요즘 보면 12부, 8부 이런 거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제작비가 딱 한정되니까 차라리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압축을 해가지고 조금 엑기스만 주는. 왜냐하면 옛날에 16부가 우리가 생긴 이유가 좀 보면 방송용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일단 KBS, MBC 를 통해서 방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부쯤 지나가면 재밌다고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사가 보면 이제 광고가 막 붙잖아요. 근데 광고 붙기 시작했는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16부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재밌다고 해서 방송사에서 광고를 딱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늘려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정도 다 안 좋고 방송국도 그렇게 사주기 힘들기도 하고 꼭 방송국에 파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데 팔면서 방송국에 같이 파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16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제작비가 타이트하면 그냥 8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좀 짧아졌어요, 요즘.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암은 얘네가 제작비를 덜 주고 그다음에 그 제작을 하려는 의도가 떨어지면서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암이지만 돈을 적게 받는 대신에 너희한테만 안 팔고 딴 데서 팔 거야. 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걸 좀 우리가 확실히 좀 자꾸 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시아에서는 하여간에 그래도 한국 콘텐츠가 제일 잘 팔리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아시아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국 상품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좀 열심히 파는 노력을 하면 좋은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제작사들이 그런 걸 팔 능력이 없죠. 우리 직접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작만 했구나. 그렇죠. 방송국에만 팔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IP들을 방송국이 갖고 팔아도 방송국이 주로 팔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파는 거를 직접 해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즘 많이 나오는 스튜디오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스튜디오자 붙는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스튜디오 SLL, 중앙 계열의 SLL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요즘 모든 회사들이 다 스튜디오 어쩌고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뭘 하는 회사냐면 직접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제작사들한테 소싱을 해서 이렇게 파는 역할을 해요. 그걸 이제 지금은 국내에만 한정해서 해왔는데 국내에만 채널에만 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해외에도 파는 역할을 스튜디오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OTT들 어차피 샀잖아요. 샀으니까 내가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번 더 파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한다면 그래서 국내 OTT 사업자나 스튜디오 기업들이 조금 파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야, 딱 듣다 보니까 뭐 CJ E&M 같은 회사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가면 딱 될 것 같은데 요즘 여력이 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슬퍼요. 사장님 잘 아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진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근데 영화가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 만들었던 영화들이 이제 이게 다 맞물리는데 코로나 때 영화관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영화를 못 틀다가 그 영화들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올리기 시작했는데 영화가 생물과 같다고 해요. 생물. 그래갖고 1년 지난 영화는 조금 낡아 보여요. 이게 코로나 때 못 틀어가지고 코로나 때 21년도 초반에 제작 완성했는데 22년 후반에 틀면 이상하게 안 먹힌다. 낡은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2년, 23년에 올라갔던 영화들이 다 약간 별로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씩 낡은 느낌들이 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도 그 영화들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 영화들은 틀어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그때 영화들이- 제작해 놓은 거 네, 아직도, 창고에 네, 재고로 쌓여 네, 있다. 아직도 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 영화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조금 달라질 거다 했는데 아직도 약간 그게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CJ ENM의 영화들도 약간 이제 과거에 제작했던 영화들이 한 2, 3년 새 우리가 콘텐츠를 보는 약간 그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OTT를 보면서.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다 많이 봤던 건데 이제 이런 느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그 부분에서 진짜 궁금한 건데 이게 14부작 뭐 12부작 뭐 이렇게 나와보다 보니까 서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걸 2시간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진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OTT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긴 거를 보는 게 되게 익숙해졌죠. 1.5배속으로. 그렇죠. 긴 거를 또 시간이 많이 들으면 안 되니까 1.5배속 아니면 요약본 뭐 이렇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는 거가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보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일단 갇혀서 봐야 돼요. 갇혀서 봐야 되고 빨리 감기도 안 되고 재미없는 거 나와도 건너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 15부작, 20부작에 비해서 굉장히 얘기가 느슨하죠. 1시간, 2시간짜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OTT에서 봤던 것보다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도 뭔가 약간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이게 다들 아세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시간에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할까. 이 문제는 지금 제작자들도 다 고민을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 회복이 60%가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 19년 예를 네. 들어 19년 대비 60% 정도인데 한국 영화 점유율은 또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회복이 훨씬 더 느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조금 내용적으로도 바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워낙 취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일단 OTT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관 안 된다고 할 때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영화관에 관람료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안 보러 간다.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10,000원에서 15,000원 됐다고 영화를 안 봐? 그건 아니야. 재밌으면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옛날에는 그냥 영화를 10,000원짜리 봤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OTT 구독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또 15,000원을 내야 돼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생각 드는 콘텐츠 비용은 35,000원인 거예요. 2만 원 이미 내고 있고 나는 콘텐츠를 위해서 영화를 하나 더 보면 35,000원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10,000원 주고 보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마음이. 그리고 또 OTT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좋아야지 내가 그렇죠. 내가 돈을 이미 낼 거 아니에요. 2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15,000원을 추가로 더 내려면 요거보단 더 나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실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음악 오디오로 듣다가 실황으로는 얼굴을 직접 보니까 그건 또 돈을 낼 수가 더 있지만, 추가로 낼 수 있지만.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영상으로 보는 걸 큰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 매력도가 하려면 영화의 매력도가 진짜 2시간 안에 엄청난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천만 영화는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제가 되고 남들이 다 봤다는 건 난 봐야 돼요. 그때는 10,000원이냐 15,000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10,000원 내고 보던 영화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영화 보는 횟수가 4점 몇 회였거든요. 연간. 근데 이게 되게 높은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 전 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그만큼 이게 평균 4점 몇이라는 건 보는 사람은 한 1년에 한 10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거고. 있으니까. 근데 다달이 하나 정도씩 보던 사람들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를 이제 찾기 힘들어졌다. 그러네. OTT하고 영화가 경쟁하는 거네. 그렇죠. OTT 때문에 영화관은 굉장히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량의 컨텐츠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내가 영화관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려면 그만큼 뭔가 훨씬 더 뭔가 다른 걸 장점을 나한테 주어야만 내가 이거 그래 내가 이 정도 돈 쓸 수 있어. 그쵸. 물론 장점이 있다면 돈 쓰는 거 안 아까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상당히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문화. 그쵸. 야, 그럼 방향성이 진짜 골 때리네요. 그래서 영화가 일단 좀 어렵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영화가 어느 정도 어렵냐고 얘기를 하면 그 주요 배급사들이 이제 신규 영화를 한 해에 보통 한
2, 30개 이상은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 네. 한 30개 정도 이상, 40개 정도, 40개 정도를 찍고 있어야 내년 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돌아가는 영화가 10개 미만이라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회사? 아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영화 잠깐만. 그러면 아까 전체로 4, 50개가 돌아가야 돼. 한 네, 나라에. 한 해에, 예. 한 해에 4, 50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10개밖에 안 돌아간다. 10개가 안 된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에 그 했던 영화들이 회수가 안 돼서 투자했던 영화들이 회수가 덜 되니까 신규 투자가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아 그런 거 똑같이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봤잖아요. 한 지난 1, 2년 동안 그걸 봤으니까 그 정도로는 못 만들지 우리 좀 다른 거 해야지 이러니까 더 투자가 보수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문제예요. 새로 들어가는 영화가 없다. 10개 미만인 건 되게 충격이에요. 물론 또 그 얘기해요. 아직도 창고에 영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창고에 있는 영화들이 사실 생각해보세요. 뭐부터 올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창고에 영화가 100개가 있어. 오래된 영화부터. 아니죠. 돈 되는 것부터 올려야죠. 아, 그렇구나. 모든 영화가 다 잘 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느낌 좋은 거부터 올렸구나. 돈 많이 든 거, 돈 많이 쓴 거. 그리고 사람 제일 많이 들 것부터 일단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래된 회네요. 그쵸. 오래된 회죠. 싱싱한 것부터 먼저 팔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영화들이 그렇게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없는데 얘네들 때문에 신규 영화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음악 사업이 주로 돈이 되다 보니 음악 사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나 한류의 원천은 오히려 이 영상 쪽에서 먼저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류는 원래 드라마부터 보통 얘기를 하죠. 드라마가 보통 한류 드라마가 제일 성공을 제일 끌었던 게 이제 아시아 시장부터 나기 시작해서 사랑이 뭐길래가 보통 한류의 원조라고 얘기를 해요. 1997년에 그 중국의 CCTV에 팔렸는데 그때 전국 시청률이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성공을 하니까 중국 언론 같은 데서 이제 한류가 몰려온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해서 보통 이제 사랑이 뭐길래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미 그 아시아 전반에는 그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그때 팔릴 때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라마들은 일본 드라마와 거의 비슷하고 가격은 10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폭제가 된 건 오히려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이제 우리도 되게 환율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환율 엄청 올라서. 근데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똑같이 환율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드라마를 사오던 쪽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비싸졌어. 자기네 환율이 약해졌으니까. 네, 환율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싸고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이 뭐길래 중국에서 터진 거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데서 사기 시작해요. 근데 대만에서 사면 좋은 게 대만은 위성 TV를 통해서 대만에 들어가면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까지 다 막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파급이 커진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드라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TT에서 나오는 한국 영화들, 한국 작품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뭐 작년에 원작 뭐 빠찡꼬라든가 뭐 작년에 있었던 무빙 뭐 이런 것들 뭐 오징어 게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참 재밌더라고요. 저 한국인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주 재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게 재밌어요. 이제 넷플릭스 봐도 우리나라 거 보다가 딴 거 보면 재미없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계 잘 팔리는 건 넷플릭스도 알았을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알았으니까 아마 작년에 무빙에 뭐 600억인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한국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풀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시아 거는 100% 이제 한국계 잘 먹힌다는 게 알려졌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가 뭐 아메리카 지역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드라마들이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한 가지 축은 전통적인 한류 드라마. 한류 드라마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잘 만드는 거. 로코, 로맨스 코미디 쪽으로 달달한. 이런 드라마들은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계속 빵빵 터져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좀 떨려 이렇게 여기 좀 그래 그러는 해를 품은 달 같은 거? 해품달 같은 거는 조금 더 재밌는 축이고요. 네. 선지엽꽃 튀어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 보셨죠? 안 보시잖아요. 네, 영상 잘 안 봤어요. 네, 그거를 좋아하시는 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막 닭살 돋는 거? 약간 닭살 돋는 거. 대패질 필요한데. 근데 남자 여자의 굉장히 달콤한 드라마들. 이게 한류 드라마들인데 이거는 여전히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좋고요.
중남미가 또 성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것 같아. 중남미 쪽에서도 이런 드라마들이 빵빵 터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는 사실 이런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이런 서구 유럽에서는 어떤 드라마 좀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그다음에 지옥 같은 거 왜 그때 빵빵 터져서 막 1등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성이 좀 강하고 좀 하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슈들. 있고 이슈도 있고 우리 뭐 킹덤도 약간 그런 류기도 한데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저희가 간간히 나오잖아요. 글로리도 사실 서구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드라마들은 서구, 유럽, 미국에서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축인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거 해서 차트를 보면 넷플릭스의 뭐 연간 차트 나라별로 되는 걸 보면 네. 아시아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10개 중에 10개가 막 우리나라 게 많았는데 그게 한 21년, 22년에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개 중에 대여섯 개는 우리나라가 한 해에 제일 많이 본 드라마들 네. 많이 오르고 서구나 유럽, 미국 이쪽에서는 한 해에 두세 개는 우리나라 올라와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꾸준히 전 세계 차트에서 1, 2위까지는 아니어도 10위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하고 맞붙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게 전 세계 드라마 그 차트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미국 거, 당연히 그렇겠지. 영국 거. 어. 그리고 꾸준히 들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거 정도예요. 우리나라 거, 스페인 거, 그리고 터키 거 가끔. 이 정도였거든요. 예. 요즘은 좀 슬금슬금 다른 나라 것들이 올라오긴 해요. 예. 근데 꾸준히 두세 개를 이렇게 차트에 올려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영미권 빼고. 영국, 미국 빼고는. 빼고, 예. 야, 그러면 이제 가성비는 진짜 좋네. 미국 드라마 보면 진짜 브레이킹 배드 이런 거 보면 와, 한 편을 보면 돈이 얼마나 들었어 이거. 그렇죠. 빵빵 터지네 막.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잘 아는 거죠. 이게 한국 드라마류는 분명히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에서 일단 다 본다는 아니까 아시아 시장을 많이 넓히려 한다면 어느 콘텐츠를 들고 가야 하는가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에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 저쪽 좋아하는 거를 많이 좀 사회성 있고 좀 가끔 심각하고 좀 피도 많이 나고 피칠값도 좀 하고 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하려면.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것만 해갖고는 또 아시아 시장이 있다 보니까 양축으로 가는 거죠. 예. 한류 드라마 이제 이런 드라마 K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약간 사회성 이미지가 깊은 드라마를 이제 K 드라마라고 하는데 한류 드라마, K 드라마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아까 봉준호 감독이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 감독 중에 해외에서 좋아하는 감독 중에 어떤 감독들이 있을까요? 영화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 박찬욱 감독님, 박찬욱 그렇지.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홍상수 감독님. 홍상수. 아. 끝. 강재규 아저씨는 없어졌어?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고. 아, 그렇구나. 네, 지금도 꾸준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네. 걸리면 요 세 감독님 영화들 정도가 많고 극장에서는 사실 걸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넷플릭스의 힘이고 뭐 이런 OTT의 힘일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대한 영상물에 대해서 노출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좀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팔리는 거에는 되게 큰 거는 우리 배급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을 아시아권에서 짓기 시작했잖아요. 저 CJ가 네, 많이 지어서. 봤죠. 초반에는 극장을 지어도 이제 배급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배급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는 저번에 파묘 같이 아시아에서 공유하는 분명히 문화가 있어요. 아, 파묘 그런 건 사실 서양 사람들은 모르지. 그죠. 근데 파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모티브들은 다 아시아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영화도 이제 아시아권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의 이제 내수 사업이었는데 영화가 최소한 아시아 수출 사업까지는 될 것 같다. 아시아 정도는. 근데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아시아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는 그래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영화는 그래도 조금 아시아도 이제 경제력이 좀 되고 좀 멀티플렉스 들어간 거 보면 우리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CGV 같은 데 가보면 똑같아요. 영화관도 똑같고 식당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도 이제 경제력이 좀 좋아지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제 감독님들 얘기해서 궁금한 게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본 게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었어요. 제 느낌에 이거 아시아에서 안 터졌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감정이죠. 그쵸? 네. 아, 그거 안 터지는구나, 박찬욱 아시아는. 감독님은 서양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전 그 영화 보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40대 이상을 겨냥한. 아, 그렇군요. 이거는 39세 이하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 그렇군요. 아, 늙었구나, 제가. 요즘 영화관의 주요 타겟층이 40대 이상이 됐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영화관에 가긴 가지만 그렇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뭐 경제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놀이문화가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한국 영화의 주력은 이제 40대 이상이 돼서 어머 세상에. 그럼 완전히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약간 좀 쪼그라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약간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디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아시아는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고요. 말씀하신 걸 보면 뭐 유럽이라든가 일단 돈 많은 나라들에서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극장이 우리만 힘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극장은 극장 산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은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우리랑 약간 비슷한 그럴 것 같아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영화를 하시는 제작자분들이 언젠가는 OTT용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영화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요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OTT에서는 워낙 헐값에 사서 우리 그걸 안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극장과 OTT는 그걸 어떻게 가를 수 있지? 영화관에서 해야 영화고 OTT에서 하는 건 영화가 아닌가?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둘 다 영화긴 하죠. 사실 그렇죠. 요즘 뭐 집에서도 75인치, 85인치로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화면도 되게 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 왔다 갔다가 쉽지 않은 이유는 투자 시스템이 달라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영화는 창투사 같은 그 어떤 외부 자본들을 여러 끌어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잘 터지면 리턴이 커지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벤처 투자 개념인 거고 OTT는 그야말로 제작비 먼저 받아서 발주와 하청 개념인 거고.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니까 제작자분들은 익숙한 거잖아요.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 하면 일단 투배급사 가서 우리 영화 할래 말래 얘기해서 투배급사가 선장을 해주면 이제 투자자들 붙여서 영화를 만들고 이제 수익 배분하고 그럴 때 제작사도 돈을 받고 돈을 어느 이상 뭐 잘 되면 받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OTT나 드라마 쪽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팔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게 활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개 정도 됐고 얼마 줄래? 해갖고 딱 얼마 해서 만들어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사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너무 불합리해요. 빵 터져도 나는 이거 그렇지. 끝이잖아. 그래서 이 정서가 좀 달라서 안 가고 계신데 그 좀 큰 제작사들은 영화 하시면 큰 제작사들은 이제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다 하시죠.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파나 저렇게 파나 해서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아직까지는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가지는 않은 상황. 이 투자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 감독의 네임밸류가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봉준호, 박찬욱, 그다음 홍상수 이런 감독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만약 영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다.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자를 고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OTT 자기가 마음 먹으면 OTT 이번 거는 시리즈로 가야 되기 때문에 OTT하고 할 거야. 하죠. 박찬욱 감독님도 외국 OTT 대상으로 드라마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감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빵빵 잘 터진 OTT의 우리나라 드라마들 사실 다 보면 영화 출신들 되게 많아요. 오징어 게임 황동욱 감독, 또 킹덤 만든 김성수 감독, 부산행 만든 감독님이 지옥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영화를 만드시던 분들이 그 시기에 잠깐 OTT로 해서 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영화가 살아남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규모의 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훈련이 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검증을 받고 관객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진 감독님들은 이것도 잘 만든 거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런 거를 갈고 닦지 못했으면 OTT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게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영화가 약간 그런 역할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사실 되게 길잖아요. 네. 그 신인 감독이 처음으로 도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영화는 사실 신인 감독이 딱 나와서 딱 유니크하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단편이니까 사실상.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감독들이 계속 나온다. 근데
지금 영화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가 아까 얼어붙었잖아요.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기가 더 힘들어진 그러네. 거예요. 영화 편수가 뭐 40편 만들어야 그중에 5편은 신인 감독이 만드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 만드는 게 8개다. 그러면은 정말 검증된 감독들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인 감독한테 기회가 안 오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몇 년 뒤는 끝나는 거다. 만들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 만들게 될 거고 제작사도 문 닫고 그러면 이제 이게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일단 살아나는 게 꼭 뭐 드라마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영상 콘텐츠를 약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본은 약간 영화다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화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이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원은 하나 감사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필요한 때죠. 네. 아니 할 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야 니들만 먹고 살아? 우리 때문에 니들 먹고 살았잖아. 어? 야, 음식료, 화장품. 기부금 좀 내.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정책 당국자들이 거기서 얻은 세금을 여기다 조금 돌려서 그쵸. 좀 키워주는 어떤 플랫폼, 뭐가- 어떤 감독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2000년 이후 오히려 그 IMF 이후 최고 위기네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듣다 보니 네,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 좀 영화 발전 기금도 없앤다고 해갖고 되게 아 그래요? 그 티켓에서 우리 3.3%가 부가세고 연말 기금을 조금 내요. 그 티켓 안에. 네. 근데 저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티켓 값을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연말 기금 내는 걸 500원쯤 돼요. 한 15,000원 중에 500원 정도 내든가. 야 한국의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예를 들어 감독들 우수한 감독들 뽑으려면 이거 500원 받아야 된다면 저 같으면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5,000원에서 500원, 1,000원은 지금 대세 큰 지장이 있는 가격도 아닌데 그거를 안 받아서 이제 사실 그렇게 돼서 그 기금으로 뭐 여러 가지 영화 지원 사업도 하고 뭐 대펀드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한다고 해갖고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각종 기금이나 뭐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발 기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이걸 없애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여기 들어보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게 영상 비즈니스는 감독 비즈니스네. 맞아요. 예, 이게 주연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독을 그 나라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산업 역량이네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딱. 그 영화계는 근데 약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는 확실히 작가의 산업이에요. 감독님보다는 사실 드라마 작가, 유명한 드라마 작가, 김은숙 작가, 김은희 작가 네네. 써야지 되게 인기를 많이 얻는데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화는 약간 어떤 식이 되냐면 감독님들이 보통 시나리오를 같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감독님들은 보통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데뷔를 해서 좋은 감독님으로 성공을 하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나리오만 쓰시는 분에 대해서 대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영화계 가기 싫겠죠. 왜냐면 내가 시나리오를 써도 모든 공은 감독한테 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배 체제가 아직 안 돼 있다. 시나리오 작가를 약간 우대해주지 않는 문화가 좀 있어요, 영화계가. 네. 그리고 워낙에 왜 그렇게 보면은 워낙에 좋은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쓰신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따로 있을 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계보다는 드라마 또는 요즘 같으면 웹툰이나 웹소설 가서 얘기. 거기가 돈벌이가 더 되겠네, 진짜. 사실 뭐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내가 더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계가 약간 시나리오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좋은 시나리오를 그러면 감독님이 꼭 다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또 쓰는 것과 만드는 게 좀 다른 문제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네. 유명한 감독님들도 어느 순간 이후에는 시나리오 작가 따로 두고 이제 같이 얘기해서 같이 만드시지 그럼요, 뭐. 직접 다 써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전부 다 자기가 발굴을 해.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래서 좀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을 좀 잘 대우해주는 문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워낙에 제작비가 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그야말로 열정페이로 움직이네요. 그 시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 잘 쓰시는 분들이 그냥 감독을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독을 해서 잘 만들면 이제 모든 공은 감독님한테 오게 돼 있으니까. 만약 시나리오 쓸 때 이 장면은 이렇게 연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하면서 당연히 감독까지 꼭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입봉까지 또 늦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훌륭한 감독이 되려면 나이가 벌써 중년쯤 돼야 되겠네. 요즘 40대 이전에 입봉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입봉한다 그래요? 그걸? 네, 입봉한다고 감독님이 입봉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김준환 감독님 다 30대 입봉하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무도 30대 감독들이 입봉하지 못하죠. 그건 진짜 컨텐츠 그 뭐랄까 제작에 대한 어떤 역량 뭐랄까 그 잠재력이 약화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그래요. 옛날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막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신인 감독도 막 열심히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기도 하고 맞아. 10편 중에 하나 대박 터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니까. 예, 여러 가지로 뿌려주는데 이제 점점 산업이 약간 고도화되다 보니까 야, 데이터 돌려보고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되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야 되고 뭐 배우는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약간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까 딱 갇혀서 오히려 이제 신인 감독이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그 도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CJ ENM으로 몇 년 영화가 잘 안 된 이유가 다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저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그 시스템 이제까지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다 되는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사람들 눈에는 좀 옛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산업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딱 그거죠. 조직에서 재무 담당자가 헤드쿼터를 맡은 순간 뭔가 약간 기업이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지. 네. 1루에 주자 나가면 무조건 번트 돼야 돼. 네. 이렇게 되는 딱 거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딱 상품 내놨더니 사람들이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건데요.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모든 걸 데이터에 의존해도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독립 영화나 이런 저예산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줘. 거기서 한번 터지게 만든다던가 그렇죠. 뭐 네. 이런 그 거. 중에 하나둘이 터질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다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거기서 하나둘 뭘 찾아내는 건데 이제 그게 기회가 없어지면 그런 걸 찾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유명한 배우인데 무슨 음식 막 해가지고 네. 시골집에 살면서 음식 김태리 일본 영화 김태리 맞아요. 일본 영화 카피하는 저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잔잔하게 굉장히 예산도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것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영화가 또 이제 일본 영화 새로 번안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일본 영화가 약간 예전보다 약간 쪼그라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본을 크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품류만 나오는 거죠. 맞아.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좋은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이게 요만한 거예요, 영화들이. 우리 저렇게 천만 영화가 빵빵 터지는 류가 모든 영화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속 그런 것만 만들게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약하니까 요만큼에서 우리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선에서 만들자 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죠.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정부가 나서서 조금 조성을 해줘야 되네요. 2000년 IMF 이후 때처럼. 결론은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약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고 네. 산업적으로 위축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모태펀드 같은 걸로 이제 투자금을 좀 늘려가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도 좀 네.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오늘 우리 김유지 수석님 모시고 주요한 내용은 그 음원 컨텐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론으로 영상 얘기 잠깐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악 질문. 네. 질문했던 거 가야지. 매니징 시스템이 한국 그 지금 음악 산업에서 굉장히 고도화됐고 산업화에 성공했잖아요.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영상 산업에서 성공해서 규모를 가진 회사는 정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완전 콩만해요. 다들 기업이 네. 시가총액 이게 뭐야? 투자 못 하겠는 걸? 뭐 이런 데인데 반면에 지금 이쪽 그 음원 컨텐츠는
정말 제대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 시스템이 가장 먼저 발달하긴 했는데 여기는 프로젝트 투자 중심이죠. 네. 영화 한 편 한 편. 네. 근데 기업 지분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코스닥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투자니까 그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게 되고. 근데 반면에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보기가 좋죠. 그래서 네. 산업화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산업화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책에서 쓰고 얘기할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에 산업화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60년대도 70년대도 사실은 우리 다 K-팝은 아니지만 가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와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더 큰 걸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무대 정도 예술을 했느냐, 요 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본이 들어간 걸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얘기한다고 하면 K-팝의 산업화의 핵심은 아이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90년대 중반에 SM에서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면서 H.O.T를 내놓으면서 이제 한국의 그 가요 산업이 가요 산업이라고 하나 가요가 그냥 가요 문화, 가요가, 가요 문화 네, 문화가 영역이 문화예술 영역이 네. 산업화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거고. 어. 근데 이제 아이돌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라고 예. 보면 사실 아이돌 시스템이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90년대 중반이잖아요. 90년대 중반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서태지. 서태지. 예. 서태지가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확인이 된 거는 10대 시장. 10대 시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10대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서태지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10대 시장이 있다. 여기 어마어마하다. 인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72년생이, 서태지가 72년생이었고 네. 그 또래 앞뒤로 아주 다 환장을,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어마무시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잘 모실 텐데 마이클 잭슨 이후로 최대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10대 시장이 있다는 게 보였고 두 번째 이제 90년대에 되면서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칼라 TV가 보급이 된 게 사실은 80년대 초반부터 보급은 됐지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 사실 88년 서울 올림픽이 그때 계기란 말이에요. 그럼 88년부터 모든 집의 가정에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음악도 보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보려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춤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는 음악이 중요하고 10대 시장이 중요하다. 이 두 개를 맞춰서 뭘 할까 해서 아이돌을 만들자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옛날에도 뭐 이렇게 어디 밤무대 가서 춤 잘 추는 사람 픽업해서 딱 가수로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이 그룹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끼워 넣어서 그래서 팀을 만들고 그 얘네들이 굉장히 춤추고 노래하고 다 잘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그래서 완성된 상품으로 나가게 하자. 10대 시장을 대상으로 10대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멤버도 젊어야 돼. 멤버도 10대. 그리고 멤버가 10대면서 노래도 춤도 잘해야 돼. 훈련을 많이 해야 돼. 훈련을 많이 하려고 보니 집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돼. 데워놓고 재우고 먹이고 훈련하자. 그래서 숙박 같이 하면서 훈련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아이돌 시스템이 확립이 된 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활비 다 해주려면. 그렇죠. 그리고 준비 기간도 옛날에는 한 달 준비해서 나오는 가수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바로 한 거잖아요.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팀은 이제 팀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이수만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부자 친구를 찾는 방법도 있었겠죠. 뭐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부자 선배님도 있었겠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그게 쉽진 않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일본도 진출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한국 K-팝 산업의 어떤 지형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게 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YG도 뭐 JYP도 다 요 모델을 따라간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사업을 더 벌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서 자본 조달을 해야 한다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에서 굵직굵직한 K-팝 산업 기업들을 볼 수 있게 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수만 대표가 뭐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수 생활을 해서 히트 가수였다가 미국에 유학을 돌연 가셨어요. 그죠? 80년대. 네, 그래가지고 경영학인가를 전공을 하고 오셨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아,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오셔서 갑자기 한국에 와서 서세원 씨가 만든 영화에 영화 음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네. 초반에 막 하셨죠.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고요. 여러 팀을 만들었어요. H.O.T 전에. 굉장히 여러 팀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네. 그리고 현진영과 와도 성공 비슷하게 가다가 현진영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잘 안 되면서 네. 그때부터 애들을 숙식을 하면서 내가 잡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거 튀는 연예인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연예 시스템 방향성이 해외 특별히 미국하고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고 치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커졌어요. 무슨 대마초를 한다거나 그게 뭐. 워낙 그 파급이 크니까. 그래서 네. 원래 그 식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도제식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일본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원래 제일 처음 하셨던 분은 전에 말씀하셨던 김한선. 김한선. 김한선 매니저가 이제 이모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직접 이렇게 훈련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자본이 들어가진 않은 거죠. 네네. 그냥 뛰어난 가수가 한 명 있으니까 그렇게 한 네. 거고 이제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자본을 투여해서 간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이 그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음반 중심에서 음원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MP3 네네. 보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가요계는 수익이 세 가지예요. 음원, 음반 수익. 네. 네, 두 번째가 광고료나 뭐 요즘은 굿즈나 IP 수익.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유명세를 가지고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세 번째가 공연 수익. 네. 근데 해외는 공연 수익이 제일 높아요. 제일 크죠. 네, 공연이 되게 크기 때문에 테일러 그래서 스위프트 효과라고 할 정도로 네.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음반을 오히려 막 공짜로 뿌려줘도 내가 공연에서 올리면 되니까 이걸 막 공짜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공연 수익이 높지 않아요. 네. 공연 수익이 되게 낮고 음원 음반 수익이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음반의 수익이 확 줄기 시작하는 거죠. MP3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초반에는 MP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소리바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음원을 막 무단으로 공유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소리바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P2P로다가 그 음원을 녹음한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뿌려주는 겁니다. MP8 그 디지털 음원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고 잠깐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카세트 테이프라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면 이렇게 테이프가 릴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 DVD 플레이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고 아니면 그냥 라디오로 들었어요. 그래서 테이프나 CD로 할 때는 그래도 뭐 복제를 하긴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음반을 샀단 말이에요. 네, 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 그래서 일부러 복제하라고 카세트 중에 더블테크 네, 더블데크 이쪽에 놓고 네, 네, 양쪽에 하나 틀어가지고 같이 눌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선물도 주고. 네, 근데 그게 뭐 음질이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가면서는 좀 무한으로 이제 펼쳐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람들이 음반을 사기보다는 그냥 음원을 어떻게든 공유해서 하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수익원인데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데 음반 수익이 줄어들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때는 공연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돈 벌려고 밤무대 갔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는 여기서 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해외로 가야 된다. 해외로 가야 된다고 보니까 자본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본시장을 두드려서 코스닥 등록한 게 2000년. 뭐 그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어려운 얘기 많죠. 이렇게 이제 등록 심사 받은 대우증권이 그때 주관사였는데 등록 심사 몇 번 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쭉 보면 뭐 지금 봐도 어떻게 이게 통과됐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안 되는 이유는 몇 백만 가지예요. 그래서 음반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제조업인데 왜 공장이 없어? 가능하죠? 너희 직원 몇 명이야? 정규직 몇 명이야? 5명이요.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인데요. 이렇게 되고 뭐 너희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 뭐야? 가수요. 연습생 모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제 기존의 논리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맞아요. 물리적 산업 논리로는 예, 예. 완전 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예. 하여튼 계속 어떻게든 보완하고 설명하고 해서 몇 번 떨어진 다음에 하여간에 등록을 했고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보아 일본에서 진출시켰고 그래서 저는 자본이 K-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게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 해요.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된 거. 이게 예, 예. 자본과 문화 컨텐츠, 그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로 다른 기업들 다 이 모델로 가잖아요. 아이돌 시스템, 네네네. 아이돌 키우고 성공하는 팀이 나오면 그걸로 코스닥 가고 이런 걸로 가는 모델이 딱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한국에서 최근에 캣 아이즈라고 여성 그 다국적 그 멤버들이 있는 친구들을 예. K-팝 훈련 해서, 모델로 예. 훈련해서 지금 나갔는데 얘네가 한국인이 아닌 예,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 한 명 있긴 한데 예. 뭐 이렇게 대륙별로 뽑았어요. 대륙별로 뭐 아메리카, 뭐 인도, 한 명은 뭐 아시안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명 섞였거든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이제 영어 베이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와 이게 성공하면 한국 이 K-팝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말씀이 요즘 말하는 그 한국인 없는 K-팝이라는 건데 그럼 K-팝은 뭐냐? 한국인이 없는 K-팝이라 할 때 K-팝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시스템인 거죠. 육성 네네. 시스템. 그러니까 이 분들도 다 외국인들이고 사실 노래도 영어 노래고 네. 뭐 물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적인 춤, 한국적인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선발을 해서 팀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로 데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K-팝 시스템인 거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하고 약간 제일 다른 거죠. 그렇죠. 뭐가 더 다르냐면 최근에는 이제 육성을 하잖아요. 기업이 팀을 만들고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팬덤을 만들어요. 이 팬덤 베이스로 데뷔를 한다예요. 이거는 정말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K-팝 시스템이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다른 거는 팬덤을 중심으로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네네네. 이 팬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그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 돼서 많지 않아도 굉장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음반 중에 10개 중에 5개가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믿기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전부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죠. 음반을 사지 않는데 K-팝 팬들은 음반을 굿즈의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팬심으로 네. 사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소수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 굉장히 유니크한 산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눈에서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얘네는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서 걔네를 대상으로 뭔가를 판다라는 거는 사실은 음악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떤 식 주기로 사진을 뿌리고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뭘 흘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 팬덤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래서 한국의 K-팝 시스템이 다른 대중문화하고 좀 다른 건 팬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는 거에 좀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좀 다른 차이 중에 하나죠. 최근에 민희진 씨가 아주 사건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그 치부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찍었던 게 이 바로 소수 팬덤을 향한 여러 가지의 이런 판매 기법들. 네, 음원 판매를 하는데 무리기수가 많고 팬 사인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진짜 제대로 저격하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게 맞고 네. 근데 사실 이걸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런 걸 조금씩은 해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산업을 그렇게만 매달려 가겠어요. 이제 이걸 버리고 좀 더 키워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해오던 일이라 보니까 어느 순간 확 딱 잘라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렇지만 다 쉬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누구누구 CD는 어느 섬에 다 갖다 놨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누가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CD 판매량은 나오고 있고 이 CD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 어딘가 섬에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이 팬덤을 만드는 능력 자체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약간 과제이긴 하고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이제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 사태 약간 근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더 K-팝은 K를 버리고 좀 더 주류 음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소수 팬덤 중심으로 가는가 보면 물론 팬덤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하나에서 쭉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높지만 이 팬덤만 가지고 산업을 키워나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류 음악으로 가서 굉장히 대중적인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멀티 레이블이었고 근데 이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민희진 대표와의 이런 갈등도 생겼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지금 대중음악에서 이 멀티 레이블의 문제는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가긴 해요. 중요한 단계가 맞고 네.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럼 뭐가 문제였나? 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애석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저도 방송을 했는데 난 딴 데 나가서 아 하이브가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는 돼요. 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네, 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하지? 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정도로 왜냐하면 멀티 레이블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조짜리 회사가 아니고 10조짜리 회사였으면 자회사 레이블 중에 몇 조짜리 회사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너무 안타깝다. 한국 이 네, 맞아요. 음악 산업 미래에 있어서 네. 너무 큰 사건이었다 이번 거는. 네. 안타까움이 좀 많은. 예. 저는 방시혁 대표가 방향을 분명히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멀티 레이블은 사실 JYP도 멀티 레이블이고 SM도 2022년부터 멀티 레이블이고 다 멀티 레이블로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가 2011년에 미국 진출 다 실패하고 네.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겸허하게 돌아본 거죠. 이렇게 나 한 명한테 모두 올인하는 시스템은 오래 못 갈 것이다. JYP도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워낙 이수만 대표의 입지가 너무 강해서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미 IP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2022년에 이수만 대표가 나가고 난 다음엔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맞아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 그 K-팝의 생산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간해수공업적인 거죠. 아무리 지금 시스템이라고 해도 한 팀을 만들어서 데뷔 시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걸 단축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 팀을 도대체 몇 개를 돌려야 이 회사가 계속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공장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미 한계인데 이걸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방시혁 대표 생각도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옛날에 다른 회사들은 뭘 했지 봤더니 옛날에 한 회사 애들 이야기가 옛날에 YG 요식업도 하고 네. 뷰티 사업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요. 다시 거의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죠. 네. SM도 옛날에 뭐 여행업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다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다 돈을 잃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연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쉽지 않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잘하는 네. 걸로 해야 된다. 근데 네. 나는 가진 게 BTS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음악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게임 회사의 멀티 스튜디오. 게임 회사들 보면 거의 다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게임 회사들의 게임을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서 즐기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거기서 벌어들이는 네. 그래서 위버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고 얘네들의 가수들이 이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면 사실 유통사업자한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음악도 사실은 유통사업자가 돈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과거엔 제작사보다. 네. 근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근데 유통사업자 빼고 그냥 내 위버스 안에서 여러 개의 내 회사들 사람들을 노래를 하게 해서 벌어들이겠다. 그래서 멀티레이블로 가는 건데 SM과 JYP와의 그 하이브가 다른 점은 이거죠.
SM과 JYP는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여러 팀이 있어요. 멀티 레이블로 가려면 이제 쪼개면 되죠. 그렇지. 있는 팀을 있는 팀. 너는 여기 가고 그쵸. 너는 여기 가. 너희 이렇게. 만드는 얘네들, 너희 팀, 이쪽 이 회사 이렇게 쪼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보는 가진 건 BTS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멀티 레이블로 가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사야지. 사야죠. 예. 사거나 새로 만드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요. 뭐 여기까지도 맞아요. 샀어요. 사고 어두운은 새로 만들고 걸그룹은 새로 만들어 보자. 네. 새로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재벌의 가장 욕할 때 재벌 문어발식 경영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어발식 경영을 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겹치지 않아요. 수직 계열화를 하면 했지 여러 개가 겹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과 사업을 한다. 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빵 공장도 있지만 원료가 필요하네. 원료 사업자 만들고 잼이 필요하네. 잼 회사 하나 사고 유통도 필요하네. 유통회사 하나 만들고 그래서 요걸 하나로 만드는 일원화된 그런 걸 만든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멀티레이블의 문제는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겹치는. 네. 예. 우리가 수직 계열화는 다 기능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멀티레이블은 이렇게 수평이에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가 다 똑같은 가수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약간씩 시장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K-팝 시장, 전 세계 K-팝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달라봤자 요만한 시장 안에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여자 아이돌을 만드는데 40대 여자 아이돌을 만들 수 없는 그렇잖아요. 거니까. 예, 예. 컨셉이 달라봤자. 다들 10대부터 시작하는 네, 거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이런 회사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을 조율하는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산업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네요. 똑같은 회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어려운데 이분들도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같이 나는 뛰어난 제작사야. 나는 이 시스템에 안 맞아라고 하면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티 레이블도 맞았다. 근데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팝 산업은 가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작자도 스타다. 그러면 이제 맞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이미 그런 레이블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잘 갔으려면 여자 아이돌을 그 어도에서 만들었으면 남도를 또 2세대 남도를 만들고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BTS 지금 이미 만들었지만 투바투가 있는 것처럼. 그걸 만들고 또 예를 들어 그룹하는 음악 그룹 뭐 밴드도 밴드를 만들고 만들고 뭐 아니면 뭐 이상하지 뭐 판소리를 하든가 그렇지. 뮤지컬을 하든가. 뮤지컬을 하든가 약간 기능적으로 겹치지 않게 가야 되는데 네. 이제 K-팝이라는 시장을 양으로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생산량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하기가 거죠. 딴 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일 잘 아는 시장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되게 좋은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뮤지컬은 좀 답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판소리나 민요를 했다.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레이블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성공하지만 하지만 네. 이걸 이제 얼마만큼 다양하게 해서 얼마만큼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렇지. 각각을 딱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분들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경영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악을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가 서로 맘상하지 않게 그렇지. 잘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맞아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예를 들어 갑자기 그렇다고 하이브가 음악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클래식을 갖고 와가지고 레이블을 만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행동인 투자자들이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증시학도 TV 작은 채널이지만 한국 최고의 분들만 모신다는 거 오늘 들으시고 아 맞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산업 관련해서 한국 최고봉인 우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왜 삼고철회했다는 말을 했는지 오늘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각을 하셨고요. 아까 이제 대담에서 제가 스쩍스쩍 이거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펼쳐봐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많이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김지 수석님 모셔서 뭐 조그만 채널 왔으니까 얼마 안 보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오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많이 보게 여러분이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한테 펼쳐주십시오. 이 영상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펼쳐주셔서 한국의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수성님이 만드신 한류 외전 따끈따끈합니다. 작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보시면 오늘 내용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이었는데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던 시간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인주 수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